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라가 지난번에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꾸려져 나가는지 통일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외항쟁과 삼국통일할 때 대외, 외국. 근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한 나라를 우리나라로 볼 수 없잖아요. 즉 이 세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로 봐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고구려와의 항쟁에 대해서 봤어요. 여수전쟁과 여당전쟁. 여당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어떤 한 사람의 힘, 을지문덕이랄지 아니면은 뭐 안시성이 악만춘장군 이런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정말로 잘 싸웠기 때문이에요. 뭉치기도 잘하고 열심히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장수의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이랄지 용맹함 이런 것들이 겹쳐진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전쟁에서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여당전쟁에서는 안시성 싸움의 완벽한 승리,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속 그 한반도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국통일은 일단 백제부터 함락이 되죠. 그 신라하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침공을 하고,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구려로 가게 되는데,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라기보다는 고구려 안에서의 내분,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고구려 안에서의 정치 내분으로 인해서 그냥 성이 열려버린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삼국이 다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통일의 어떤 그 마침표를 찍은 것은 사실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이죠. 왜냐하면 당나라 군대는 원래부터 이 고구려를 계속 쳐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싶었는데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안 된 건데, 고구려를 신라에서 쳐줬고, 심지어 자기네 내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군대가 갔는데 순순하게 가지 않는 거죠, 돌아서.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백제 지역에서는 백제의 후예들이, 고구려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후예들이, 물론 약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흥운동, 다시 일어나자 이런 운동들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 신라의 신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사면초가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나라 군대도 있고 부흥운동 세력도 있는데, 부흥운동 세력에게 이게 헬프를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제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운동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당나라 군대부터 없애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손을 잡고 일단 외국 군대를 쫓아냅니다. 부흥운동이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대동강 이남은 이제 통일된 신라의 영토가 되게 돼요. 그리고 북쪽은 당나라의 영토가 됐었는데, 통일신라에서 올라간 그 고구려의 유민들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라를 세우겠어 해서 실제로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통일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통일된 신라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일신라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신라의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 예, 그 나라의 어떤 성립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우리 신라 박혁거세부터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의 진덕여왕까지, 그리고 무열왕, 해공왕, 선덕왕, 경순왕까지 신라는 약간 4개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왜 4개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앞에 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는
신라식 고유 악명을 썼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마립간이든 이사금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고유한 왕명을 썼었고, 그 다음에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이게 다 법, 덕, 흥, 뭐 이런 것이 다 불교식의 왕명이에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썼다. 이것은 뭐다? 불교를 전파한 다음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집권 국가의 두 번째 단계였다고 했잖아요. 법흥왕이.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 이 무열왕이 김춘추 무열왕이 이제 그 제휴를 맺고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중국식으로 시호가 무슨 뜻입니까? 계속 나와요. 호는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시체에 붙이는 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시체에 붙이는 호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주는. 그러니까 무열왕, 이 중국식 시호를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 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계열? 핏줄? 자, 핏줄로 보시면은 처음에 박석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권을 하다가 김씨가 세습을 하게 돼요. 왕위 세습.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래서 내무랑이 왕이 세습하게 되는 쭉 이어지는 내무랑계의 세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열왕부터는 내무랑계의 이제 직계 자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진덕여왕, 이 여왕 때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렇게 해서 무열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무열왕의 핏줄도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돌아가면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 골품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골은 뼈란 뜻이잖아요. 품이라는 것은 머리의 품질을 얘기해요. 머리의 품질이 어떠냐. 그래, 두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의 품질.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나 성스러운 뼈야. 나 진짜 뼈야. 근데 성스러운 뼈로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뼈를 다 뽑아가지고 성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스러운 뼈인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박석김부터 내무랑계까지 이때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열왕 김춘추는 성스러운 뼈입니까? 진짜 뼈입니까? 진짜 뼈네요. 진짜 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스러운 뼈하고 진짜 뼈하고 누가 더 높아 보여요? 당연히 좀 성스러운 게 더 높아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왕족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귀족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왕족의 핏줄이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진짜 뼈들이 각축절을 벌이게 돼요. 자, 요거를 좀 이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성골이지. 그죠? 근데 성골뼈가 딱 피가 끊어졌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진골들보다 이게 무열왕 피예요. 무열왕이 더 굵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뼈의 품질은 똑같아. 그죠? 그냥 진짜 뼈예요. 근데 저 사람은 힘이 너무 센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김춘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힘이 안 세요. 그러면 나도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얘도 똑같은, 왜냐면 성스러운 뼈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권에 대한 마음을 귀족들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신라의 역사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은 힘은 센데 나랑 뼈의 품질은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힘센 사람이 또 핏줄이 없어진 나머지, 요때는 얘네들이 크기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 한 번 했다, 니 한 번 했다, 나 한 번 했다, 돌아가면서 막 서로 약속하고, 나 아들한테 안 주고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니까는 50번이 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바뀌어요. 자, 그렇다 보면은 여기 지금 뒤에 나오지만은 요렇게 바뀌는 시대를 삼국사기에서 어떻게 나눴냐면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거든요. 자, 여기가 상대고 여기가 중대고 여기가 하대예요. 상대, 중대, 하대. 자, 하대의 왕위가 어떻나요? 안정적인가요? 불안한가요? 불안하죠. 그러면 신라 하대 그 나라 상태가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신라 하대 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정권이 불안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관심이 없고 정권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중대. 이 사람은 핏줄이 그냥 넌 왕이야 이렇게 점지해 준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을 오로지 세게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애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중대 때는 왕권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겠죠. 왜냐면은 왕이 강한, 이 사람들이 강해야 나머지 진골들한테 치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상상을 그냥 그대로 해볼 수 있어요. 유추를 우리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삼국사기의 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 이 시기의 구분이 삼국유사의 상고, 중고, 하고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중대, 하대로 해서 신라를 한번 나눠서 신라의 어떤 역학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요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 왕, 그리고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러니까 왕 밑에는 집사부의 시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육두품. 자, 육두품은 여기 성골, 진골 다음이 육두품이에요. 오두품이에요. 그 다음이 사두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2, 1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평민이나 다름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의 품질, 그러니까 두 품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평민은 아닌 거지. 평민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육두품인 거죠. 그러니까는 두품이 있거나 골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평민은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1두품. 그 다음에 두품 중에 제일 높은 게 육두품. 그거보다 높은 게 진골. 그거보다 높은 왕이 성골이었던 거죠. 이해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육두품이 왕이 세질 때 같이 세졌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왕이 집사부 시중이 내 편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왕의 비서, 아니 국무총리. 근데 실제로 시중이 혼자서 일할 수는 없죠. 혼자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할 관리가 필요한 건데 나머지 이 진골 귀족들 얘네들 힘 세게 해줘봤자 무섭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두품 얘네들을 데려다가 예뻐해 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육두품. 이 육두품이라는 사람은 왜 왕이 예뻐할 수가 밖에 없냐면은 이게 골로 넘어가지 않고 육두품이 되면은 이게 골품제가 굉장히 신라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뭐 집 크기도 달랐고 뭐 말, 가마, 하여튼간 모든 게 다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두품은 아무리 세져도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왕한테 이쁨을 받는 똑똑한 관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 좀 왕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보통 뭘 했냐면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여기서부터 왔나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이쁨을 보여서 뼈는 못 바꾸더라도 그래도 관직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 관직도 상한선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육두품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중국 가서 막 유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세력은 세지 않은데 똑똑한 사람, 육두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왕이 셌었고 왕과 친한 시중과 육두품이 그때 당시에 집권을 했었다. 셌었다, 힘이. 자, 그러면 왕의 반대 세력이 누군가요? 일단 귀족. 이 사람들이 원래는 왕하고 얘네들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뼈가 바뀌어 버리니까 왠지 각축전을 벌이는 견제 세력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찍어 눌러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귀족이니까 귀족의 제일 우두머리. 지금으로 보자면은 회의체를 봤을 때 귀족의 회의체, 상대등,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상대등이나 집사부 시중이 왕 밑에서 뭔가 왕을 이렇게 보좌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어떨 때는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나를 세게 하고 상대방을 좀 약하게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고려에서도 그랬고 조선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어떤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자, 왕이 있는데 왕이 신하를 힘을 올려주고 싶어요. 또는 힘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봐요. 양쪽 날개를 달아주거나 양쪽 날개를 꺾어버려요. 자, 이 사람은 신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귀족들을. 꺾어버리고 싶죠. 그러면 양쪽 날개 하나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알고 있어요. 힘이 세요. 힘이 세다 그러면은 어떨 때 힘이 세다 그러죠? 돈 많을 때. 경제력이 좋을 때. 힘이 세다 그러죠. 경제력은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을 때. 그죠? 그때도 힘이 세다 그러죠. 자, 그래서 정치력과 경제력이라는 날개 두 개를 팍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노급.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그냥 귀족이기 때문에 노급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급은 심지어 원래 그 중앙집권 국가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 중앙집권 국가는 고지서가, 조세 고지서가 왕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급은 그 세금 고지서가 그 귀족으로 돼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의 지배자를 왕으로 느끼지 않고 노급의 지배자인 그 귀족으로 느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니까. 자, 그래서 노급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뭐다? 경제적인 기반. 세습도 가능하고 막 맘대로 돼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뭘 준다? 관료전을 준다. 관료전이라는 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료에게 주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조세권을 주는 거긴 하지만은 한정적이다. 세습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일 때만 받는 거니까 이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노급을 없애버리고 관료전을 준다. 이것은 이 귀족들의 뭘 한다? 날개를 꺾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은 그거 말고 정치적으로도 날개를 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 핏줄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했어요. 뭐냐면은 독서 3품과 이걸 실시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독서 3품과라는 걸 한마디로 공부해가지고 품을 3개로 나눠서 1품, 1품, 3품. 너 책을 되게 많이 읽었구나. 너 높은 사람. 너 책을 별로 안 읽었네? 중간. 아예 안 읽었네? 마지막. 이런 식으로. 독서를 가지고 3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당연히 여태껏은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관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걸로 등급을 매기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죠. 그래서 이건 실패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노급과 관료전 이것은 살아남아서 중대에는
귀족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대가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탁 튀어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게 하기 때문에 다시 노급이 부활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상대, 중대, 하대 차이점 알겠죠? 상대, 하대 요때는 귀족들이 좀 셌었고 중대에 왕이 셌었다. 왜? 중대에는 이 핏줄이 이때는 이제 그 귀족들이 세나 안 세나 상관없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 쟁탈전은 없었는데 이때는 귀족들이 서로 있었는데 힘이 센 무열왕계의 왕이 왕의 권력으로 누른 거고 이때는 누구 하나가 세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고 나라는 어수선했다. 이게 우리 통일신라를 바라보는 어떤 신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볼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 나라 역사에서 왕의 권력이 어디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런 역학 관계를 보는 것이 사실은 역사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역사만 놓고 봤을 때도 역학관계, 왕에게 가 있느냐, 귀족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외부 세력에게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또 외웠다가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 머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해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신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